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회에서는 선관위를 상대로 한 국정조사 특위 첫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이 선관위 기관 보고를 받는 자리였는데 회의가 시작된 오전 10시 중앙선관위원 9명 중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단 2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짬짬이를 한 건가? 어떻게 비상근 위원들만 다 불출석을 합니까? 서울시 전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위원 전원이 불출석을 했는데요. 저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봅니다.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엄중한 책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뭐 더 이상 보탤 말도 없습니다. 예, 교수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어디서 비상임위원들이 저렇게 불출석하는 건 이게 지금 이 상황의 엄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6월 3일날 지방선거 끝나고 이 상황이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정권이 완전히 지금 훼손된 상태인데 어떻게 비상임위원들이라고 해서 상임 비상임을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의 어떤 그 엄중함도 모르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선거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지금 뭐 재선거 얘기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극우론자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만 부정선거 얘기도 나오고 이 상황이 어떻게 퍼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선관위의 그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그때도 아예 그 개표조차 못한 게 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오늘 9시 뉴스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이 아닌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총체적 부실 뭐 이제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처음에는 이게 단순하게 투표용지 부족이었다. 그게 이제 50% 유권자의 50%밖에 인쇄를 안 했기 때문에 투표지를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 하나로 말이죠. 완전히 그 어떤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면서 자신들끼리 하나의 왕국을 이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임위원들이 비상임위원이라는 사람들 어제 선관위 위원들인데 예.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 국민들의 국조에 국민들이 지금 이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긴 합니다만 어떻게 불참할 수 있는 건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서울시 전 선관위원장 그리고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은 오후에 늦게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온 나라가 지금 뒤집혔고 여야 할 것 없이 이것은 무슨 뭐 그 정당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헌법적 위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청문회가 열렸는데 거기 나온 사람이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하고 위철한 상임 선관위원만 나온 거잖아요. 근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선관위원이 9명이잖아요. 그 9명인데 3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3사람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3사람은 여야 국회에서 임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 서로 다 다르게 왔지만 본인들이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다 아마 서로 연락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짬짬이라는 얘기가 네, 나왔고.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렇게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두 명이라도 나왔겠지. 더구나 저렇게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저분들이 나와서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왜? 비상근 선관위원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게 없어요. 아니 지금 선관위원장도 한 달에 한 번 출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 출근해갖고 무슨 425만 원인가 뭐 400여만 원에 뭐 수당을 받고 뭐 아니면 뭐 어쩌다가 한 이틀 정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고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나는 잘 모르겠다. 보고받은 거 기억도 잘 안 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관위원장이 그러고 계세요. 그러면 나머지 비상임
그 선관위원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분들도 회의할 때마다 한 번씩 와서 수당만 받아갔다는 건데 그분들이 실제로 선관위가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무슨 제대로 알기를 했겠습니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선관위 관계자들의 답변이 이 특위위원들의 비판 수위를 더 높여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습니다.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변경한 걸 두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짧게 보고를 했을 건데 근데 기억은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선관 저게 이제 투표용지 인쇄 그 매수가 사무총장 전결인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관위원회에 보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투표용지 이 매수가 처음엔 70%까지 했다가 사전 투표가 도입이 되고 이제 또 투표율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50% 했다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성이 한번 누차 얘기했던 거니까 그건 차치하고. 근데 이게 선관위원장이 이걸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관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너무나 상상 외의 일들이에요. 그야말로 흔히들 말하는 초현실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던 거예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선관위에 대한 그 헌법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K선거, 뭐 K민주주의 이러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이게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인데 과거 우리가 그야말로 경험하지 못했던 일찍이 이거 아마 이거 민주화 이유가 이럴 정도 민주화 이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비상임 위원들도 그렇고 상근위원이라는 그 위원장이라는 분도 전 위원장입니다만 노태학 위원장 같은 경우도 보고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상상이 안 가요 정말.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예.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이 이제 이런 일도 뉴스로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 해외 출장을 부부 동반으로 이제 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했더니 당연한 줄 알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속 뭐 다들 위원장들이 관행으로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 선관위원장 되면 부부 동반으로 해외 여행도 시켜주고 뭐 이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몰디브에도 선관위원들이 가서 무슨 선거 실무를 공부하겠다고 갔는데 거기서 찍어온 사진들 보니까 그냥 그 요트 보트 같은 거 타면서 찍은 해양 사진 뭐 이런 거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러 간 거죠. 그리고 더구나 이번에 보니까 해외에도 해외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는 분들이 우리 선관위원들이 보니까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파견을 나갔는데 그 어떤 의심까지 드냐면요. 야 해외에 자꾸만 그 투표를 확대하자고 그러는 게 본인들이 해외 나가서 근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예요. 이 지경이 되니까. 그래서 아니 도대체가 이게 지금 저 시스템 자체가 그 위철한 지금 이제 상근 예, 지금 직무대행이죠.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선관위원인데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인데 아무것도 뭐 아는 것도 없고 한 번씩 나오시는 거고 비상임 선관위원들도 그냥 어떻게 보니까 그냥 러버 스탬프라고 그러나요? 그냥 형식적인 자리인 것 같고 그 상임 선관위원이 사무처 직원들과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선거 관리를 해왔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도 이게 얼마나 기강이 그 해이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조직적 그 구조화된 무능과 그리고 기강 회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건 사실은 어느 정부를 탓할 것도 없는 게 정권마다 다 비슷한 일들을 해왔던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 조혜주 씨라는 사람을 임명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는 자기 대학교 동창인 그 김영빈 씨를 임명을 했고 이번에는 대통령과 뭐 밥을 같이 먹었다는 고시 동기인 위철한 씨를 임명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측근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서 나머지는 그냥 허수아비로 있고 자기 측근들이 가서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을 지시를 하면서 그냥 뚝딱뚝딱 해온 거예요. 그러다 이 사건이 터진 거니까 이번에 지금 확실히 밝혀야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또 짚었습니다. 위철한 직무대행을 이 대통령의 밥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위 직무대행은 그건 무책임한 거다라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재는 누가 하냐? 지금 결재할 것도 이게 쌓여 있는데 지금 사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까 위철한 그 직무대행이 아까 방금 보셨잖아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얘기 본인이 했던 거 아니에요?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책임을 통감하면 저거 사퇴해야죠. 그 이후에 결제는 지금 유철한 직무대행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그냥 일단 이걸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대통령 친구고 뭐 사시동기고 사고 연수동기 이런 건 전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책임을 통감하고 직무대행이고 상임위원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상임위원은 다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다 사퇴해야 돼요 지금.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예. 일단 사퇴하고 뭐 지금까지 위원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50% 인쇄하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처에서 다 하는 것이고 말이죠. 사무총장이 다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긴 들었었는데 선관위원들은 그냥 일종의 명예직 비슷한 거예요. 자리 딱 그래서 앉아가지고. 김은혜 의원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네. 대통령이 이제 밥 친구 그 얘기를 이제 계속 강조하면서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인데 지금 합수본 수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냐. 어떻게 대통령의 밥 친구를 손댈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흔히 이런 일들이 터지면 다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사람들 오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들은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상관을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경우에는 저분들 책임져야 될 분들을 지금 국회 국정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 소환을 해서 다 따져서 물어봐야 돼요. 본인들한테. 이 사람들이 다 물러가 버리면 다음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책임을 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분들한테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 듣고 추궁하고 대답을 듣고 그다음에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 우리나라의 어떤 일반적인 관행 중에 하나가 뭐 일만 터지면 다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다 물러가면은 그다음에 그 사람들 물러가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관위 개혁을 하더라도 지금은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 개혁을 얘기하면서 뭐 헌법 개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게 아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 먼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일까?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을 바꿔야 되는지 이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헌법부터 개정합시다. 이건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해법부터 찾아내겠다. 이거는 그냥 국민적 관심을 돌리는 것에 불과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옛날과 똑같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일단 이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지금 이 투표용지 50% 인쇄도 몰랐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앉혀두고 뭘 얘기를 하겠냐고요 도대체. 뻔해요. 자기는 뭐 비상근이니까 잘 몰랐고 뭐 선관위원장도 상근인데도 한 달에 한 번 출근하고 이런 말 하니 아예 그냥 싹 갈아엎어버리고 그리고 수사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뭘 앉아서 뭘 따집니까? 예. 바로 수사에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충분히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이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간접적인 좀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예산 낭비라든지 또는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나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어요. 네, 지금 합수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선거 투표 과정뿐만이 아니라 선관위 내부 문제, 뭐 부정부패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 사안을 상당히 지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신 거, 뭐 안 그럴 수가 없죠. 사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공행진을 하다가 그 뭐 폭락이라고 할 정도 주식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는 그런 가장 큰 거는 선관위에 대한 어떤 불만. 예. 그러니까 선관위는 독립기구라서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여당은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 선거 전체를 책임지는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 돼요. 근데 사실 보면 벌써 19일이나 지났잖아요. 10며칠이 지났죠. 그 10며칠이 지났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렇게 밖에서 아웃복싱 하듯이 돌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번 지금 대통령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산 낭비 채용 비리가 본질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도 보고
그 보도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채용 비리 같은 것들은. 그런데 이 지금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조화된 무능과 기강회의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지, 이것은 단순하게 무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근 선관위원들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선관위원장을 대법관 출신이 와서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얼굴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얼굴 세워주기 위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지방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들을 판사들이 하는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판사들이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선관위원장했는데 그 문제 있다고 합니까? 다 법원에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들, 이런 구조화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거기서 무슨 뭐 지금까지 있었던 몇몇 비리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인 것이고 예. 몸통을 봐야 된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뭐 여기서 뭐 예산 낭비, 채용 비리, 이거는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건 지엽적인 거고, 더 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질도 보고 그 밖에 또 다른 것이 있으면 또 그것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 어쨌든 대통령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해체에 가까울 정도로 개혁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본질을 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거야 뭐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동안 이제 그 채용 뭐 비리 특혜 이게 뭐 23년도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선관위에 관련된 보도가 대단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 지나갔던 거죠. 적당히 돕고 또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뭐 원포인트 개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포함해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독립기구라고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손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손대고, 지금 우리 김 의원 말씀처럼 완전 구조적인 무능이에요. 총체적인 부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고. 그러니까 유사이래, 그야말로 유사이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게 선관위가 이렇게 해왔다고요. 각급 법원장이 의뢰 그냥 선관위원장 다 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하면서 그동안 계속 이제 그 넘겨져 왔던 문제들 계속 지적돼 왔지만 그냥 유야무야 넘어왔던 문제들, 당연히 이번에 발본색원 해야죠. 발본색원. 이런 걸 발본색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그리고 이 국회 또 한켠에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이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비당권파는 물론이고요. 구친윤계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그리고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까지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사과합니다. 선관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무능은 부패입니다. 이 정도 무능은 차라리 뇌물을 받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마치 자기도 피해자고 자기도 제3자인 것처럼 유체 이탈하듯이 원포인트 개헌하자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8년에 압승하고 2030년에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전 보수 재건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수 야권이 선관위 개혁을 고리로 뭉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입법 공조로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실제로 한동훈 1호 법안이 제출이 됐잖아요. 네. 그 한동훈 1호 법안이 감사원법이에요. 네. 그 감사원법이 뭐냐면 지난번에 소크리 투표 있고 가족 비리 같은 거 있을 때 그 직무감사 감사원이 하려고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직무감사 할 수 없다. 대상이 그냥, 아니다. 예, 회계감사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는 감사원이 그 직무감찰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법인데 이 법안에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31명의 의원이 거기다 같이 서명을 했거든요. 거기 뭐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도 있고 당권파라는 의원들도 있고 뭐 중간지대에 있다는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선관위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 부실 선거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야권이 단합하고 뭉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이제 입각을 하다 보니까 국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장면들이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데 여러 곳에서 뭐 친윤계 의원들 조금 전에도 뭐 주호영 의원하고도 인사를 나누고 여러 의원들하고 접촉면을 넓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친윤계 의원은 안 만날 이유가 없죠. 지금 이제 보수의 전 중심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무소속입니다만 범야권이 중심이에요, 사실상. 지금 장동혁 체제가 얼마나 가겠어요.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고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지 않으면 뭐 당원 당규상 체제의 붕괴는 뭐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조차도 선을 긋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 방향 자체가. 그 TK 그 영남 지역 의원들도 지난 의총 며칠 됐습니다만 그때도 벌써 장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건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대세가 됐으니까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의원은 지금 넉넉한 거예요. 마음은 넉넉하지만 또 한편 초조한 것도 있죠. 이대로 하다 정말 장동훈 체제가 생각보다 길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초조함도 있습니다만 그 처음보다는 조금 그 여유가 조금 이제 사라진 것 같긴 해요. 요즘 자기가 자신이 전략적 자산이다. 왜 나를 활용하지 않냐 이런 말도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런 하나의 그 일환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아무튼간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장동훈 체제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복당이 된다면 전 복당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올 겨울이나 내년 초까지는 적어도 난 늦어도 된다고 보는데 복당되면 당권에 가장 접근해 있고 근접해 있는 이 사람이 저는 한동훈 의원이라고 봐요. 사실상 현실이 이렇습니다. 친윤계 의원들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죠. 정치라는 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친윤계 의원이 단지 극우론자들과는 선을 그어야 돼요. 전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다 껴안고 간다. 좋은 말로 통합과 포용인데 그건 통합과 포용이 아니에요. 여전히 부정선거를 거기에 은근히 편승하고 같이 가는 의원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보수 진영 내에서 글쎄 그걸 보수 진영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극우론자들 부정선거론자들과 잠깐 편승하는 사람들 딱 선을 그어요. 그게 한동훈 다운 거예요. 그러나 친윤계였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한다. 그럴 이유는 없겠죠. 아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 하나 유감인 게 이 지금 이성원 의원이 주최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 자기들 피해자고 이러면 갑자기 또 정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여야 진보 진영 할 거 없이 보수 진영 할 거 없이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여기서 또 다시 제3자인 것처럼 유체이탈한다 이런 것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선거제도 개혁에 충실하게 집중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2028년에 압승하고 2023년에 정권을 되찾아오자 이거 얘기할 수 있죠. 선관위 개혁에서 여기서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한동훈답지 않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한동훈 의원이 국회를 누비고 다니는 모습을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번 중에 계속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이제 제가 대구 출신의 권영진 의원하고 같이 어느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그 권영진 의원이 저 화면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한동훈 의원은 이미 우리 식구다. 우리 중에서 한동훈을 우리 식구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자기 당 대표였잖아요, 거기. 당 대표였고 그렇죠. 장동혁 대표에 의해서 새벽 1시 반에 보도자료 한 장으로 제명되긴 했지만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모두 다 반갑게 맞아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싸우는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내세워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싸워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고립될 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복귀하더라도. 복귀를 하게 되면 당 대표는 있는데 당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그런 세미나 같은 데서 한동훈이 더 막 활약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힘의 추가 이렇게 확 균형이 무너지면서 장동혁 대표가 고립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보다는 아까 구조화된 무능도 얘기했지만 지난 1년 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보여준 성과물이 없어요. 그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번 선거 유일하게 내세우는 게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잘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본인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 민주당에 비해서 절반이나 심지어 3분의 1 가까운 지지도를 계속 유지해왔고 그리고 특검법이든지 뭐든지 하나 제대로 우리가 이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능에 대한 당원들의 어떤 불만 같은 게 쌓여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신다 하더라도 당대표로서의 권위는 이미 다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벌써 엿새가 됐고 원래 이번 주 초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복귀할지 또 같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차기 당권 경쟁이 또 계속 격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이 전남, 광주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또 서울시장 주최로 열리는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을 하면서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공식 일정이 아니라 이게 개별 일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현재 여권 내에 네. 당권 투쟁이 아주 뭐 완전하게 이제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본격화 이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 멸칭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좀 상대를 이제 경멸하는 듯한 그런 예. 비하하는 멸칭도 뭐 다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에요? 양쪽 다. 예. 말하기 좀 어감도 좀 이상해요. 양쪽 다 좀 이상한데 굳이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식으로 완전히 갈라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친노 친문대 이쪽에 신 이재명, 뉴 이재명. 말하자면 이제 이 개파 간의 이런 커다란 흐름이 형성됐는데 이게 보니까 아까 이 대기실에서 아까 우리 김 의원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NLPD 계열. 근데 그건 나름대로 그래도 노선 투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노선 투쟁이 있긴 있어요.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강온의 문제 이런 건 있긴 있는데 이미 검찰 개혁은 여권 내에서 약간 정치 구호 비슷하게 됐다는 느낌도 좀 받아요. 이제는 정말 검찰 개혁 한 10월달에 검찰청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국민들이 피해를 생각해서 인정하자라는 쪽이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보란 듯이 거기에 반대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제 노선 투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나마. 근데 그거 말고는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정책을 둘러싼 어떤 경쟁 이런 건 별로 안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경쟁을 하지 않고 왜 전쟁을 하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 며칠 전 기자회견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권 내부에서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어요. 투쟁도 할 수 있고 권력 다툼이 있는 게 또 정치고 또 정치의 동력이 또 권력 투쟁이에요. 그렇다더라도 이게 지금 임기 초기인데다가 지금 이게 약간 과열된 것 같아요. 과열된 정도가 과거의 친박 친이 또 그 이후에 친박 비박 그걸 능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게 완전히 진영 내에서의 소진영으로 분화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대단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정청래 대표는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한 채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이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언제쯤 이거를 공식화할 걸로 보세요? 이번 주 내로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로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는 왜냐하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측근에 있는 분들 얘기가 이번 주쯤으로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24일부터 27일까지인가 이제 미국을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아마 24일이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거기 갔다 와서 나는 예. 내 입장을 뭐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중간쯤에 아마 그 정청래 대표는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된다니까 그렇죠. 그 전에 이제 할 거라는 네,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이제 많이 전준이 있었고. 구성되기 전 아니면 이제 뭐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의원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의원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정청래 대표가 90도로 인사한 날. 그렇죠. 예, 그 이 해외에서 대통령이, 돌아와서 귀국하자마자 그날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돌아오자마자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양쪽에서 전당대회 전자도 얘기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강한 부정은 긍정인 거예요. 아니 그럼 송영길 대표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서 전당대회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건 자칫하면 혹시 당무 개입이다라는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뭐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 1대1 구도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대1이면 50% 넘어버리면 결선을 안 가는 거잖아요. 그 정청래 대표가 이길 수도 있잖아요. 확실하게 막으려면 3자 구도로 가야 됩니다. 예. 3자 구도로 가면 한 사람이 50%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 구조상. 그리고 더구나 송영길 대표는 호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남표 지금 정청래 대표 굉장히 호남에 그 뭐랄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30%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전 대표가 나오면 3자 구도가 되면 이게 정립 구도면 절대로 50%를 넘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둘 중에서 김민석이나 송영길 중에서 더 많이 2등을 한 사람을 몰아주기로 하자. 뭐 이런 구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3자 구도로 가서 비당권파의 연합
뭐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저는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이 전반적인 기세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분위기는 2024년도에 그때도 전당대회가 8월 18일이었어요. 이번엔 8월 17일이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2024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면서 그 출마 선언한 게 그만둔 게 6월 24일이었어요. 예. 그게 내일이거든요, 지금. 거의 비슷해요. 그러네요. 그때도 전당대회 준비위원 전준이 그 앞뒤로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출마 선언하면 내일이나 모레 그 어간에 할 것 같은데 전 그래도 대통령과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잖아요, 지금. 과거처럼 지난해처럼 박찬대 의원이 출마할 때 명심은 박찬대 의원에겠다라는 상황하고 좀 달라요. 대통령이 직격도 했고 정 대표도 사실은 90도로 인사했지만 뼈가 있는 말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당권 짧다는 얘기는 정권 짧다는 얘기는 기본이고 또 뭐 젖으면서 흔들리면서 핀다는 도종환 시인의 이제 시도 인용하고 그랬는데 이 여권 내에서 집권 초기에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면 충돌한다. 물론 당청이 서로 견제도 하고 건강한 긴장관계는 좋은 거긴 합니다만 이게 관리돼야 되는 건데 저는 이 지방선거가 민주당 내에서 뭔가 책임을 진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잖아요, 지금. 뭐 12대 4로 이겼습니다만 패배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고 나에 대한 경고다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그렇다면 저는 이걸 여권 전체 위해서도 그렇고 전 정청래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정면 충돌해가지고 승산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가 있는 내일 일단 사퇴를 하고 그 사실상 연임 도전에 이제 사실상 공식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그렇죠. 전망들이 많아서 그거 한번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